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할 특별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1941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교육받은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과학 대중화 교수로 재직하며 1976년에 출간된 이 책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도킨스는 노벨상 수상자인 니코 팀베르겐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물행동학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단순히 과학책을 넘어서 우리가 생명 진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은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생명체의 행동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연극 무대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대 뒤에 연출가와 각본가들을 발견한 것 같은 충격적인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물학계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생명의 근본적인 비밀을 탐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편안히 누워서 들어보세요. 마치 신비로운 미시세계로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요. 1장. 왜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부드러운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의식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던져온 질문이에요. 도킨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지적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달을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고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기 시작할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만약 외계의 고등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 문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물을 질문이 바로 그들이 진화를 발견했는가일 것입니다. 생명체들은 30억 년 넘게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모른 채 살아왔어요. 바닷속 작은 물고기부터 거대한 공룡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그저 살아가고 번식하고 죽어갔죠. 그러다 드디어 한 사람이 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찰스 다윈이었죠.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다윈이 제시한 자연 선택설은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켠 것과 같았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더 이상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마치 지도 없이 헤매던 여행자가 드디어 나침반을 발견한 것처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콘라드 로렌츠, 로버트 아드리, 아이블 아이베스펠트 같은 저명한 학자들조차도 종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진화를 해석했지만 도킨스는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듣고 음악가들이 모두 화음을 위해 협력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악기가 자신의 멜로디를 최대한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유전자가 만든 생존기계예요. 시카고 갱단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번영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마도 강인함, 빠른 반응, 충성스러운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냉혹한 계산 능력을 가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들도 수백만 년간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자비한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의 행동에서 이기심을 만들어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유전자의 이기적 목표가 개체 수준에서의 이타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치 훌륭한 사업가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인 거죠. 2장 자기 복제자. 이제 생명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처음엔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에 첫 번째 점을 찍는 것처럼요. 복잡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완전 무장한 복잡한 질서나 생명체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완성된 성당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은 단순함이 어떻게 복잡함으로 변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한 음표에서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요. 우주는 안정적인 것들로 가득해요. 안정적인 것이란 충분히 오래 지속되거나 충분히 자주 발생해서 이름을 붙일 만한 원자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마터호른 산처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독특한 원자 집합체가 있는가 하면 빗방울처럼 각각은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지만 충분히 높은 빈도로 생성되는 것들도 있어요. 비눗방울이 구형인 이유는 그것이 가스로 채워진 얇은 막에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눗방울이 정육면체나 삼각형 모양이라면 금세 터져버릴 겁니다. 물도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는 평평하고 수평인 표면이 안정적인 형태죠. 만약 물이 산처럼 솟아있으려 한다면 중력 때문에 금세 무너져 내릴 거예요. 원시 지구에서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같은 단순한 화합물들이 풍부했어요. 거대한 화학 실험실과 같았죠. 과학자들이 이런 조건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고 자외선이나 전기 스파크 같은 에너지원을 공급하면 몇 주 후 갈색 수프가 생겨나는데 여기에는 아미노산 같은 복잡한 분자들이 들어있어요. 마치 무작위로 던진 레고 블록들이 우연히 의미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특별한 분자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제자라고 부르죠. 이 분자는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스스로를 복사할 수 있는 마법의 인쇄기와 같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았지만 수억 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또를 매주 1억 년 동안 산다면 분명히 몇 번은 1등에 당첨될 겁니다. 복제자는 주형이나 틀처럼 작동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구성 요소들이 복제자에 달라붙어서 그와 같은 배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겨서 자신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복잡한 가능성도 있어요. 각 구성 요소가 자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다른 종류와 친화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제자는 동일한 복사본이 아니라 일종의 음화를 만들고 이 음화가 다시 원본과 똑같은 양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사진의 필름과 인화지의 관계처럼요. 3장 불멸의 코일. 이제 우리 몸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미시세계로의 환상적인 여행처럼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긴 사슬입니다. 불멸의 코일이라고도 불리죠. 이 분자는 A, T, C, G라는 4가지 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순서가 다양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치 26개의 알파벳으로 무수히 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4개의 염기로 생명의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에는 완전한 DNA 복사본이 들어있어요.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방에 전체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방에서 필요한 정보만 읽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육세포는 근육을 만드는 정보만, 뇌세포는 뇌 기능에 필요한 정보만 읽어요. 인간의 경우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는 23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쌍에서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죠. 마치 2개의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려온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같은 내용의 책이고 때로는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의 책입니다. DNA는 2가지 중요한 일을 해요. 첫째, 자기 복제를 합니다. 둘째, 단백질 제조를 간접적으로 지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유전자는 몸의 발달을 조절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악기의 연주를 조율하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성적 생식과 유전자 재조합 때문에 개체는 일시적이지만 유전자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염색체는 카드처럼 섞이지만 카드 자체인 유전자는 섞임 속에서도 살아남아 계속 행진해 나갑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강바닥의 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전자는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지만 완전히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원자 배열이 변하지 않은 채 계속되지만 DNA 분자는 복사본의 형태로 수억 년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치 원작 소설이 수없이 많은 복사본을 통해 영원히 전해지는 것과 같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개체는 유전자들이 타고 가는 일시적인 탈 것에 불과해요. 유전자는 영원한 승객이고 우리는 한 정거장에서 다음 정거장까지만 태워주는 버스와 같은 존재예요. 버스는 낡아서 교체되지만 승객인 유전자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4장 유전자 기계. 이제 우리는 행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생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생존 기계들은 처음에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수동적인 용기에 불과했어요. 보물을 담은 상자처럼요.
하지만 점차 근육을 진화시켜 빠른 움직임이 가능해졌죠. 근육은 화학 연료를 기계적 움직임으로 바꾸는 엔진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연소시켜 바퀴를 굴리는 것처럼요. 신경계는 이런 움직임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뇌는 외부 세계의 복잡한 패턴을 분석하고 저장된 정보를 참조해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것과 같아요. 동물의 행동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찾거나 짝을 찾는 동물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욕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목적성은 의식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와트의 증기조절기처럼 음의 되먹임 원리로 작동하는 기계들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거든요. 온도 조절기가 방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온도 조절기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기계적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겁니다. 유전자는 생존기계의 행동을 직접 조절하지 않아요. 마치 안드로메다 문명이 지구에 있는 컴퓨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유전자는 미리 프로그래밍만 할 수 있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 지연 때문에 실시간 조절은 불가능하거든요. 안드로메다에서 보낸 신호가 200년 후에야 지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유전자의 명령도 즉시 실행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유전자도 단백질 합성이라는 느린 과정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행동은 초 단위로 일어나는데 유전자 작용은 달 단위로 일어나니까요. 마치 편주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유전자들은 체스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컴퓨터가 실제로 체스를 둘 때 옆에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고 컴퓨터가 어떤 상황에서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생존기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습니다. 5장 공격성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이제 동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왜 모든 동물들이 서로 죽이려 하지 않는지 그 신비로운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다른 생존기계는 한 개체에게 있어서 환경의 일부예요. 바위나 강과 다른 점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종의 개체들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짝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직장에서 승진을 놓고 경쟁하는 동료들과 같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생존기계는 경쟁자들을 죽이고 먹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콘라드 로렌츠가 지적했듯이 동물들의 싸움은 대부분 정중하고 신사적이에요. 마치 격투기 선수들이 규칙에 따라 페어플레이 하는 것과 같죠. 메이나드 스미스는 이를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매와 비둘기 전략을 생각해 볼까요?
매는 항상 전력으로 싸우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비둘기는 위협만 할 뿐 실제로는 해치지 않죠. 만약 모든 개체가 비둘기라면 한 마리의 매가 나타났을 때 그 매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거예요. 마치 모든 사람이 온순한 양 같은 마을에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난 것과 같죠. 하지만 매가 많아지면 서로 싸우다가 다치게 되고 이때는 비둘기 전략이 유리해져요. 결국 안정적인 비율이 형성됩니다. 이 비율에서는 매도 비둘기도 같은 평균 이득을 얻게 되어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손해가 되죠. 더 복잡한 전략들도 있어요. 보복자는 비둘기처럼 시작하지만 공격받으면 매처럼 반격합니다. 깡패는 반격받으면 즉시 도망가죠. 탐색적 보복자는 가끔 시험적으로 공격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보복자만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현실에서도 관찰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때리면 때리고 안 때리면 안 때린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황금률이죠. 영역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니코 틴베르겐의 유명한 가시고기 실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가시고기 2마리를 각각 유리관에 넣고 수조 안에서 움직여보면 자신의 영역에 있는 물고기는 공격적이 되고 상대방 영역에 있는 물고기는 도망가려 해요. 마치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처럼요. 6장 유전자의 행동 방식. 이제 가족관계에서의 이타주의에 대해 생각해봐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어떻게 이타적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친족관계에 있어요. 형제자매는 서로 50%의 유전자를 공유하거든요. 이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같아요. 만약 당신이 익사 위험에 처한 형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형제 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은 손해예요. 하지만 형제 셋 이상을 구할 수 있다면 이득이 되죠. 해밀턴은 이를 정확히 계산했어요. 친족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희생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관계는 50%, 조부모 손자나 삼촌 조카 관계는 25%, 사촌 관계는 12.5%의 친족도를 가져요. 이는 마치 주식을 소유한 비율과 같아요. 회사가 잘 되면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것처럼 친족이 번성하면 그에 비례해서 내 유전자도 번성해요. 친족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개체 사이의 공통조상을 찾고 세대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촌관계라면 공통조상인 조부모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므로 4단계의 거리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2분의 1씩 곱하면 2분의 1의 4승, 즉 16분의 1이 되고 조부모가 둘이므로 2를 곱해서 8분의 1, 즉 12.5%가 되는 거죠. 자연에서 부모의 자식 돌봄은 너무 흔해서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도 친족 선택의 완벽한 예시예요. 유전적으로 볼 때 형제를 돌보는 것과 자식을 돌보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둘 다 50%의 친족도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확실성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는 100% 확실하지만 형제가 정말 내 형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개체의 이기주의가 친족 이타주의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동물들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많이 돌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임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할머니 중에서도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보다 손자를 더 돌볼 이유가 있어요. 외할머니는 딸의 자식임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친할머니는 아들이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7장 가족 계획. 이제 출산 조절에 대해 살펴봐요. 동물들이 정말로 종족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출산율을 조절할까요? 윈 에드워즈는 동물들이 종족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출산율을 조절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레크는 다른 설명을 제시했어요. 각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최대한 많은 자식을 낳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사업가가 최대 이익을 위해 때로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면 품질이 떨어져서 결국 총이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자식을 낳으면 각 자식에게 투자할 자원이 부족해져서 결국 성장해서 번식할 수 있는 자식의 수가 줄어들어요. 따라서 각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자식 수를 갖게 되는 거죠. 영역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돼요. 영역을 차지하지 못한 개체들이 번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도박 전략일 수 있어요. 마치 취업 준비생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과 같죠. 과밀도가 출산율을 낮춘다는 관찰도 있어요. 생쥐 실험에서 충분한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가 증가하면 암컷의 번식률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이는 스트레스라는 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과밀이 미래의 식량 부족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은 집단 선택이 아니라 개체 선택, 더 정확히는 유전자 선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각 개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후세에 남기기 위해 최적화된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8장 세대 간의 전쟁.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살펴봐요. 가족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까요?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동등하게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자식을 선호해야 할까요? 트라이버스의 부모 투자 개념이 중요해요. 이는 한 자식에 대한 투자가 다른 자식들에게 미치는 손실로 측정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동등하게 투자하는 것이 최적이에요. 하지만 일부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다면 약한 자식을 포기하고 강한 자식에게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마치 사업가가 망해가는 사업보다는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죠. 흥미롭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요. 자식은 자신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투자하려 해요.
이는 마치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각자가 자신의 몫을 조금 더 크게 자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젖대는 시기를 생각해보면 어미는 다음 새끼를 위해 현재 새끼에게 젖주는 것을 중단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재 새끼는 아직 더 받고 싶어 하죠. 이 갈등은 새끼가 받는 이익이 형제 자매들이 받는 손실의 절반이 될 때까지 계속돼요. 새끼들은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요. 더 큰 소리로 울거나, 더 배고픈 것처럼 행동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새 둥지에서 새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우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가장 배고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새끼 중 가장 작고 약한 개체인 런트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해요. 런트 자신도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차라리 형제 자매들이 잘 자라도록 자원을 양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거든요. 9장 암수의 전쟁. 이제 암수 간의 갈등에 대해 얘기해봐요. 수컷과 암컷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수컷과 암컷의 근본적인 차이는 배우자의 크기에서 시작돼요. 정자는 작고 많고, 난자는 크고 적어요. 이 차이가 모든 성적 차이의 근본 원인이에요. 원래는 모든 배우자가 같은 크기였어요. 하지만 큰 배우자가 배아에게 더 많은 영향을 제공할 수 있어서 유리했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작은 배우자들이 나타났어요. 작은 배우자는 큰 배우자를 찾아다니며 융합하려고 했고, 이런 전략이 성공하면서 점점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런 비대칭성 때문에 수컷은 여러 암컷과 교미해서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지만 암컷은 각 자손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해요. 따라서 수컷은 바람 피우기 전략을, 암컷은 충실한 남편 찾기 전략을 선호하게 되죠. 피셔의 성비 이론에 따르면 성비가 1대1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만약 암컷이 많아지면 수컷을 낳는 것이 유리하고 수컷이 많아지면 암컷을 낳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죠. 암컷의 대응 전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적 행복 전략으로 오랜 구애 기간을 통해 충실한 수컷을 선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초 전략으로 좋은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선택하되 육아 도움은 포기하는 거예요. 매와 비둘기, 충실한 수컷과 바람둥이 수컷의 개임 이론적 분석을 해보면 안정적인 비율이 형성됨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암컷이 까다롭고 모든 수컷이 충실할 수는 없고 일정 비율의 바람둥이와 까다롭지 않은 암컷이 공존하게 돼요. 물고기에서 수컷이 육아를 더 많이 담당하는 이유는 흥미로워요. 물속에서는 수정이 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배우자를 방출하느냐가 중요해요. 정자가 난자보다 가벼워서 빨리 확산되므로 수컷이 먼저 방출하면 위험해요. 따라서 암컷이 먼저 산란하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수컷이 육아를 떠맡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여행을 함께 했어요.
이기적 유전자는 단순히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책이에요. 도킨스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제시했어요. 마치 현미경을 처음 발명해서 미시세계를 들여다본 것 같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 혹은 가족이나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이면에 유전자라는 보이지 않는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 질투, 경쟁심, 심지어 이타심마저도 유전자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이 책은 이타주의에 대한 기존의 낭만적인 해석에 도전해요. 겉보기에 희생적으로 보이는 행동도 결국 자신의 유전자를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유전자적 경향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본능에만 휘둘리지 않고 더 의식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통찰을 줘요. 왜 가족 간에 특별한 애정이 생기는지, 왜 때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는지, 왜 협력이 가능해지는지 등 복잡한 인간관계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화적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이해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키워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도킨스는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본능을 자각하고 그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생명의 긴 역사 속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지만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이렇게 이기적 유전자는 우리에게 생명의 본질, 인간의 행동, 그리고 도덕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더 넓은 시야와 따뜻한 통찰로 남게 될 거예요. 이제 제 개인적인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과학적 엄밀함과 대중적 가독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진화이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요. 특히 유전자를 의인화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유전자가 실제로 의식이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설명 방식이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마치 복잡한 경제 현상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동물들의 행동, 인간의 감정, 사회의 구조,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길가의 개미들도, 하늘의 새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 40억 년간 이어져 온 장대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이 책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도킨스 자신이 강조했듯이 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경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치 중력의 법칙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지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에요.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의 독재에 맞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교육, 문화, 도덕, 법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희망이 아닐까요? 우리는 유전자가 만든 기계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예요. 이 역설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산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진화의 긴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의 작품일 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달콤한 꿈속에서도 우리의 유전자들은 계속 그들만의 영원한 여행을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행의 동반자이자 때로는 그들의 반란군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랍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수조 개의 세포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고 그 안에서 DNA가 복제되고 있으며 40억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생명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 모두는 이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객인 거예요.